김태수는 70세의 나이로 교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한때는 중학교 국어교사로서 교단에서 보낸 35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제자들에게 문학의 아름다움을 전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대부분이다. 아내 영희가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한 뒤로는 집안이 더욱 적막해졌다. 한때는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수업 준비로 분주했던 집이 이제는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아침마다 홀로 차를 마시며 신문을 펼쳐들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다. 교사 시절에는 매일 아침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는데 이제는 갈 곳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 하루가 길기만 하다. 가끔 옛 제자들이 안부 인사를 하러 찾아오곤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지고 있었다. 그날도 태수는 무료한 오후를 달래기 위해 집 정리를 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다락방 구석구석을 살피다가 먼지가 두텁게 쌓인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표면에는 태수의 추억이라고 영희가 정성스럽게 써놓은 라벨이 붙어 있었다. 아내의 단정한 글씨를 보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잊고 있던 교사 시절의 추억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노랗게 바랜 졸업사진들, 제자들이 써준 감사 편지들, 수업 계획서, 그리고 각종 기념품들이 시간의 흔적을 품은 채 정리되어 있었다. 하나하나 꺼내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런데 맨 아래 구석진 곳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다른 물건들과 달리 유독 깔끔한 모습으로 눈에 띄었다.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이 봉투만큼은 개봉된 흔적이 없었다. 봉투 앞면에는 김태수 선생님께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고 뒷면에는 작은 하트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태수는 순간 당황했다. 이 편지를 언제 받았을까? 왜 열어보지 않았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연분홍 편지지가 나왔고 단정한 여학생의 글씨로 쓰인 글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단순히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좋아합니다. 졸업 후에도 선생님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용기가 나면 직접 고백하려고 했는데 결국 말하지 못했네요. 이 편지도 전하지 못할 것 같지만 적어도 제 마음은 써두고 싶었어요. 마이너스 박소영 올림. 태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박소영. 그 이름이 기억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20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했을 때의 제자였다. 문학을 유난히 사랑했고 태수의 수업을 가장 열심히 들었던 아이. 항상 앞자리에 앉아 반짝이는 눈으로 수업에 집중하던 그 소녀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태수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박소영.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묘하게 설레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었다. 당시 소영은 반에서 가장 문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국어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졸 때도 소영만큼은 항상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다. 특히 시 감상 시간이면 그녀의 눈이 유난히 반짝였다. 태수가 윤동주나 서정주의 시를 낭송할 때면 소영은 마치 그 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방과 후에 교무실을 찾아오는 일도 잦았다. 처음에는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러 왔지만 점차 문학 전반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소영은 태수가 추천해준 책들을 읽고 와서는 자신만의 해석을 들려주곤 했다. 그 해석이 때로는 태수 자신도 생각지 못한 관점이어서 놀라게 했다. 선생님,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화자가 정말로 진달래꽃을 뿌리며 보내드리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체념의 표현일까요? 소영의 이런 질문들은 태수로 하여금 문학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단순히 교과서적 해석을 넘어서는 그녀의 통찰력에 태수는 감탄했고 동시에 묘한 끌림을 느꼈다. 그때 태수는 32살이었다. 영희와 결혼을 2달 앞둔 상황이었다.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정해져 있던 시기였다. 그런데 18살 제자가 던지는 문학적 질문들과 순수한 눈빛이 그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어 놓았다. 사실 그도 소영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는 것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맑고 진실한 눈빛. 하지만 교사와 학생이라는 넘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곧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그 감정을 철저히 억눌러야 했다. 어느 날 소영이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태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큰 죄책감에 휩싸였다.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을 다그쳤다. 졸업식 날 소영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태수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라는 말과 함께 건네준 손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감사 인사였다. 하지만 이 편지는 언제 받은 것일까? 만약 그때 이 편지를 받았다면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받았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었을 것이다. 그는 올바른 교사였고 소영은 소중한 제자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만약에라는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가 그의 앞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편지를 발견한 지 며칠이 흘렀지만 태수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하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자꾸만 소영의 얼굴과 그 편지의 내용이 떠올랐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는 어떻게 살았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문학에 대한 꿈은 이루었을까? 그날도 태수는 습관처럼 동네 서점에 들렀다. 새로 나온 책들을 둘러보는 것이 요양원에 있는 영희를 만나러 가기 전의 일과였다. 서점 한쪽 벽면에는 신간 도서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작가들의 북토크 일정을 알리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문득 한 포스터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박소영 작가와의 만남 마이너스 신작 소설집 기억의 강출간 기념. 태수는 눈을 의심했다. 박소영이라는 이름, 그리고 작가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분명히 그 소영이었다. 이제 40이 된 그녀는 소녀 시절의 맑은 느낌은 남아있으면서도 성숙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포스터에는 데뷔작 청춘의 그림자부터 최신작까지 시간과 기억을 주제로 한 섬세한 작품 세계를 선보여온 박소영 작가라는 소개 문구가 적혀 있었다. 태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소영이 정말로 작가가 되었구나. 그때 그녀가 보여준 문학적 재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북토크 행사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 되어 있었다. 태수는 포스터를 한참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20년 만에 제자를 만난다는 것, 게다가 그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서점에서 소영의 책 몇 권을 사왔다. 청춘의 그림자, 시간의 조각들, 기억의 강. 제목만 봐도 그녀가 여전히 시간과 기억 그리고 지나간 청춘에 대해 깊이 사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책인 청춘의 그림자를 펼쳐든 순간 태수는 깜짝 놀랐다. 작가 후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저에게 문학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신 한 선생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선생님의 수업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태수는 책을 읽어 내려갔다. 소영의 문체는 여전히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특히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단편들에서는 당시의 교실 풍경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한 작품에서는 문학을 가르치는 중년 교사가 등장했는데
그 교사의 모습이 묘하게 자신과 닮아 있어 태수는 뜨끔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태수는 결심했다. 가보자. 단순히 제자가 성공한 모습을 보고 축하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자. 북토크 당일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옷차림을 다듬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내 입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니 70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해 보였다. 서점으로 가는 길, 태수의 마음은 10대 소년처럼 설레고 있었다. 과연 소영이 자신을 알아볼까? 그리고 만약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2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서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태수는 뒤쪽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무대 위로 소영이 올라오는 순간 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총명했다. 소영은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 소설의 주요 테마는 시간과 기억입니다. 특히 우리가 놓쳐버린 순간들, 그리고 그 순간들이 현재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깊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고등학교 시절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학은 시간을 건드리는 예술이다.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고 현재를 미래로 연결하는 달이라고요. 그 말씀이 제 작품 세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그 말을 기억했다. 소영이 고3 때 했던 수업에서 윤동주의 시를 설명하며 했던 말이었다. 그녀가 그 말을 이렇게 오래 기억하고 있었다니.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독자가 물었다. 작가님의 첫 작품에 등장하는 교사 캐릭터가 매우 인상적인데 실제 모델이 있나요?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죠. 그분 덕분에 저는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분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북토크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갔다. 소영은 마지막 독자와 대화를 마치고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소영아. 그 목소리에 소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변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그래, 나다. 김태수야. 소영은 책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 어떻게 여기에? 내 책 발표회가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단다. 축하하고 싶어서 왔어. 두 사람은 서점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정말 작가가 되었구나. 그때 내가 쓴 감상문들을 읽으면서 언젠가는 훌륭한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소영은 자신의 근황을 들려주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뒤늦게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다. 결혼했다가 몇 년 전에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고 했다. 아이는 없어요. 그래서 더 자유롭게 글에 집중할 수 있어요. 태수는 소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여전히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태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소영아. 사실 며칠 전에 내가 쓴 편지를 발견했단다. 소영의 얼굴이 다시 한번 놀라움으로 물들었다. 편지요? 어떤 편지를? 졸업할 때쯤 쓴 편지. 이제서야 발견했어. 소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시선을 피했다. 아, 그 편지요.
어린 마음이었어요. 부끄럽네요. 미안하다. 그때 받았어야 했는데. 어떻게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소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전달하려다가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가방에 넣어뒀거든요. 아마 그때 선생님 책상 서랍에 넣어둔 다른 편지들과 섞였나 봐요. 태수는 그제야 이해했다. 소영이 직접 전하지 못했던 편지가 어떻게 해서든 자신에게 도달했던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 그 편지를 읽고 어떤 기분이셨어요? 태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복잡했어. 그리고 미안했지. 태수와 소영은 가끔씩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관계로 발전해 갔다. 태수는 소영의 작품 활동을 응원했고 소영은 태수에게 새로운 작품의 초고를 보여주며 조언을 구하곤 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 차를 마시며 문학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예전 교사와 제자의 관계에서 이제는 동등한 문학 동반자로서의 관계로 변화한 것이다. 태수는 소영의 작품을 읽으며 그녀가 얼마나 성숙한 작가로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늦은 봄날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소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선생님, 그동안 생각해봤는데요. 태수는 소영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다. 20회 전에 제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그때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존경과 동경이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다. 제가 좋아했던 건 선생님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이 보여주신 문학의 세계였어요.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었죠. 그 열망을 제가 사랑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소영은 흩날리는 벚꽃잎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고등학교 때의 저는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단지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모든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를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때의 그 감정은 순수한 동경이었다는 걸. 태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소영의 성숙함에 감탄했다. 나도 그때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태수도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너에게 느꼈던 것은 자랑스러움이었어. 이렇게 총명하고 문학을 사랑하는 제자를 둔 것에 대한 기쁨이었지. 그리고 너의 순수함이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어. 어쩌면 그것을 내가 다른 감정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수면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선생님, 이제야 진짜 만난 것 같아요. 소영의 말에 태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야 우리는 진정으로 만났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모든 오해와 착각,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복잡한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금지된 감정도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다. 다만 아름다운 인연에 대한 감사함과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만이 남았다. 앞으로도 가끔 만나서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제자이자 소중한 문학 동반자니까. 태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다. 때로는 시간이 흘러야만 이해할 수 있는 감정들이 있구나. 그리고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편지에는 전달되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20년이 지나서야 읽게 된 그 편지가 결국 두 사람에게 진정한 만남의 기회를 선사한 셈이었다.